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니. 민수가 탁자 위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굵은 글씨가 영자의 눈을 찔렀어요. 이혼하자. 영자. 민수의 말이 영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이 김영자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영자의 손에 들린 진단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암 3기. 그 네 글자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영자님, 위암 3기입니다.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죠. 영자는 병원 로비의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 민수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토목회사를 운영하는 그를 위해 영자는 평생을 바쳤죠. 교사로 일하며 번 돈은 모두 민수의 사업 자금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회사 격리 일까지 도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민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영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보, 영자가 전화를 걸자 민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잠깐만. 병원에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의 가슴 한 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죠. 마치 영자의 인생처럼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나무잎들이 서글펐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90년 25살의 영자는 막 교사가 된 새내기였습니다. 그때 친구 소개로 민수를 만났죠. 당시 민수는 작은 건설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영자 씨, 저는 꼭 큰 회사를 만들 거예요. 믿어주세요. 첫 만남에서 민수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었죠. 영자는 그 열정에 반했고 이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너무 추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자는 학교에서 받은 월급을 쓸쓸하니 민수에게 주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사업 자금 마련해요. 민수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영자, 내가 성공하면 평생 호강시켜줄게. 그 약속을 믿고 영자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딸 수진이를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꾸었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민수의 중요한 입찰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자의 가슴에 한이 맺혔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여겼어요. 세월이 흘러 민수의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건설회사가 이제는 중견 토목회사가 되었죠. 하지만 민수는 더 바빠졌고 영자와의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한 꽃향기였죠. 거실에는 낯선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하이힐. 영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민수는
그녀 옆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 오셨네요. 여자가 영자를 보며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영자를 차갑게 바라보며 일어섰어요.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자, 안 할 얘기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소개할게. 한지원 씨, 플로리스트지. 지원이 영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비수처럼 영자의 가슴에 꽂혔죠. 안녕하세요. 김영자 씨, 많이 들었어. 지원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니. 민수가 탁자 위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굵은 글씨가 영자의 눈을 찔렀어요. 이혼하자. 영자. 민수의 말이 영자의 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이제 끝내자. 지원 씨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3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30년이라고. 영자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지원이 민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하지 마. 김영자 씨도 힘드실 거야. 그 손길을 보는 순간 영자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합의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재산분할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재산 분할이 해당 없음이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내 명이니까 너한테 줄 건 없어. 민수의 말투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강남의 작은 빌딩. 민수가 몰래 담보로 잡았지만 영자 명의는 그대로였죠. 그리고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은 반반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영자가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와 지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방금 서명했잖아. 이혼에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재산은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영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자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민수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치료 잘 받아. 그 차가운 반응에 영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남남이 된 거구나. 영자는 침실로 가서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거실을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민수와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영자가 없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야, 나 명이야. 오늘 병원 갔다며? 결과 어때? 친구 명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명희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어디야? 집 앞이야. 명희야, 나 좀 채워줄 수 있어? 당연하지.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마치 영자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자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과 싸워야 하고 재산도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으니까요. 영자는 트렁크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뒷모습을 굵게 물들이고 있었죠. 6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진짜 김영자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명희의 아파트는 영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영자는 친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병원에서의 진단, 그리고 집에서 목격한 배신의 현장까지. 명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놈, 내가 아플 때 버리다니. 명희의 분노가 영자보다 더 컸어요. 영자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민수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명희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명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민수 회사 상황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내 남편이 세무서에서 일하잖아. 영자의 말에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명희네 작은 방에서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수를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죠. 교장 승진 기회도 거절했고 해외 연수도 포기했어요. 모든 게 민수의 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3시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영자 명의의 적금과 예금이 대부분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빠져나간 건지 기록을 살펴보니 거래 지점을 보니 민수가 영자 몰래 인출한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영자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캡처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이것 좀 봐. 명희의 남편이 가져온 자료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민수 회사 세금 신고가 엉망이야. 탈세 의혹이 상당해. 영자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교사 시절 세금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빛을 발했죠. 매출은 축소 신고하고 비용은 부풀려 신고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것 봐, 영자야. 이 공사 대금 수십억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 명희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큰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돈이 회사 계좌로 들어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차명 계좌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빠가 엄마 찾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명희 이모네 있어. 영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이상해요. 수진의 말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진아, 시간 되면 엄마 좀 보러 올 수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시간 후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수진은 똑똑하고 이성적인 딸이었죠. 영자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암 진단, 민수의 외도, 그리고 이혼 요구까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엄마,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지원이라는 플로리스트래. 38살이라고 하더라. 영자의 대답에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지원, 플로리스트 여기 있네요. 수진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꽃 장식 사진들과 함께 지원의 얼굴이 나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경력이 이상해요. 플로리스트 경력이 2년밖에 안 돼요. 수진이 더 자세히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 이 사람 친구 스윗인데 전과가 있다는데요. 한지원, 201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영자와 명희가 놀라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지원은 과거에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 전문 사기꾼이네. 명희가 혀를 찼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단순히 젊은 여자에게 빠진 게 아니라 사기꾼에게 노란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민수를 공정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배신이니까요. 엄마, 제가 더 알아볼게요. 제 친구 중에 검사가 있어. 수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원은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그때마다 상당한 위자료를 받아냈다는 것이었죠. 이 여자 전 남편 중 한 명이 아직 서울에 살아요. 오진우라는 사람인데 화해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수진의 말에 영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영자의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연락처를 구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영자와 수진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오진우를 만났습니다. 45세의 오진우는 한때 잘 나갔을 것 같은 외모였지만 지금은 초췌해 보였어요. 한지원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당했거든요. 완전히 망했죠.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증거들입니다. 그 여자가 제 사업체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영자가 서류를 살펴보니 정교한 수법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자기 계좌로 옮긴 흔적이 역력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했죠. 하지만 그 여자가 워낙 치밀해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진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여자가 저와 이혼할 때쯤 누군가와 자주 통화했어요. 토목회사 사장이라고 하던데.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2019년쯤이었나요? 영자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9년 그때부터 민수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벌써 6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증거 자료들을 복사해도 될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도움이 되신다면 다 드릴게요. 진우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 여자한테 복수하실 거라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수진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길 거예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영자는 힘을 얻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명희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민수의 탈세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해. 명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지원의 사기 행각도 경찰에 신고해야지.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건강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하는데 영자는 딸을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이 일이 있으니까 더 살 의욕이 생겨. 정말이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무너질 뻔했던 영자가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복수라는 목표가 생기니 삶의 의지가 불타올랐죠. 다음 날부터 영자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수진의 소개로 만난 젊은 여성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았습니다. 재산분할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영자는 강남의 작은 빌딩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죠. 민수가 몰래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영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니 횡령과 탈세 정황이 명백하네요. 변호사가 영자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즉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병원에 다시 갔어요. 항암 치료 일정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자님, 다행히 전이는 되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후 수술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자는 안도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복수를 완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집에 돌아와.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왜요? 제가 필요한가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회사 격리 일도 있잖아. 민수의 대답에 영자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자기 편의를 위해서였군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이제 남남이에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진 걱정 마세요. 곧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될 거예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서류 접수해 주세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국세청 앞에 선 영자의 모습은 단호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30년간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영자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탈세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이었죠. 이 정도 규모라면 특별조사팀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국세청을 나온 영자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한지원의 사기 행각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수사과의 형사는 영자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오진우에게서 받은 증거들, 그리고 수진이 찾아낸 지원의 전과 기록들. 형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한지원 씨는 이미 저희가 주시하던 인물입니다.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번 증거는 결정적이네요. 영자의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죠. 병원 로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엄마는 강하니까. 영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항암 치료실로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링거 바늘이 팔에 꽂히고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영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도 견뎌야 할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2시간의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구역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영자는 꾹 참았습니다. 수진이 걱정할까 봐 괜찮은 척했죠.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에요.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대요. 영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민수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민수의 회사가 나왔어요. 중견 토목회사 대표 수십억대 탈세 의혹으로 압수수색.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서류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비쳤죠. 그리고 그 뒤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민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을 보는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버린 남자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명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한지원이 체포됐대. 명희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서였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최민수 씨의 재산이 모두 동결됐습니다. 탈세 혐의 때문이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남 빌딩의 담보대출도 무효 처리될 예정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최 씨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었으니까요. 영자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영자의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밖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죠. 영자, 민수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소를 취하해줘.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민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30년을 함께 했잖아.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은 날 속였어요. 영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한지원과 6년째 바람을 피웠다면서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실수! 6년이 실수라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위암 진단받은 날 당신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의 기억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당신 눈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죠?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이제 와서 동정을 구하지 마세요. 영자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영자의 팔을 잡았어요. 영자, 지원이가 날 이용한 거 사기꾼이었어. 민수의 변명이 가소로웠습니다. 영자는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영자는 민수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한지원이 구속됐대요. 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인정됐대요. 영자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요. 종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죠. 그날 밤 영자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민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지원도 감옥에 갔고요. 이제 영자에게 남은 것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뿐이었어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딸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김영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65의 나이가 뭐 대수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차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수의 단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영자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법원으로 가는 길, 영자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법정 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지만 한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요. 조정실로 들어가기 전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을 시간이 왔으니까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영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어요. 복수는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인 매듭을 짓는 일뿐이었죠. 영자는 의자에 앉으며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조정이 시작되었고 영자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영자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정의 무거운 침묵이 영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이 시작되었고 판사의 시선이 서류를 훑어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변호사 옆에서 초조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죠. 한때는 자신만만했던 토목회사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자의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30년간의 통장 내역, 영자 명의로 된 적금과 예금이 무단 인출된 기록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남 빌딩의 소유권 증명서가 제시되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민수 씨 2빌딩은 김영자 씨가 결혼 전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 맞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민수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영자는 그런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속였던 남자가 이제야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중이었죠. 토목회사의 지분, 아파트, 예금, 주식 하나하나 따져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파악된 공동재산은 약 80억 원입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반을 나누면 40억. 민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죠. 특히 회사가 세무조사로 동결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씨의 특유 재산인 강남 빌딩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판사의 말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 하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와 나눌 말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민수의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사가 민수의 죄상을 낱낱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민수는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횡령액은 총 50억 원에 달하며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컸기 때문이었죠. 또한 세금 포탈액은 20억 원으로 민수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때 지역 유지로 떵떵거리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가 증언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이중장부를 작성했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영자는 그 증언을 들으며 배신감이 다시 한번 밀려왔어요. 자신이 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때 민수는 그렇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옆 법정에서는 한지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영자는 잠시 그쪽 법정을 들여다봤어요. 한지원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플로리스트의 모습은 없었죠. 검사가 한지원의 범죄 이력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피고인 한지원은 지난 8년간 3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한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피해액은 총 15억 원에 달하며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법정을 나왔어요. 복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새로운 삶에 집중할 때였죠. 병원으로 돌아온 영자는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김영자님, 항암 치료가 정말 잘 듣고 있어요.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종양이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의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암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진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꼭 이겨낼 거예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영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명희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병원 식당의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대단해. 명희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싸워 이기다니. 영자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재산분할 결정서였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청인 김영자에게 공동재산의 60%인 48억 원을 분할한다. 판사가 영자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한 것이었어요. 30년간 내조하고 희생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자료였습니다. 피신청인 최민수는 신청인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민수의 부정행위와 영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이었죠. 영자는 판결문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정말로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강남 빌딩도 완전히 되찾았고 재산분할금도 받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민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검찰 구형보다는 줄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어요. 법정 밖으로 끌려가는 민수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쳤습니다. 한때 영자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죄수가 되었죠. 한지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사기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도 그렇게 끝이 난 것이었죠. 영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의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마치 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 전날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과거는 모두 청산되었다. 내일 수술을 받으면 암도 떼어낼 것이다. 그리고 진짜 김영자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펜을 내려놓은 영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딸이 건넨 꽃향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한지원이 만졌을 법한 화려한 꽃은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들꽃들이었죠. 영자는 그 꽃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영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영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20대의 김영자. 그때의 자신에게 영자는 말했어요. 힘들 거야. 하지만 결국엔 이겨낼 거야. 젊은 영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영자는 상쾌하게 눈을 떴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죠. 이 수술이 끝나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테니까요. 간호사들이 영자를 수술실로 데려가기 위해 들어왔어요. 김영자님, 준비되셨나요? 영자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어.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영자는 수진과 명희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만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영자도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영자를 맞이했어요. 마취 주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영자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가 생각한 것은 희망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망.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 말과 함께 영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배신을 모두 잘라낼 수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영자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거예요. 암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제거되고 오직 희망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이 영자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병실의 하얀 천장이 영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수진의 얼굴이 영자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딸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차트를 들고 영자의 침대 옆에 서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암세포는 깨끗이 제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영자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었어요. 위의 일부를 절제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면 된다는 말에 영자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영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영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수진이
영자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명희도 옆에서 영자를 지켜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판결 확정됐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민수는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한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항소 없이 3년형을 받아들였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산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민수와 살던 큰 아파트와는 달랐지만 영자는 이곳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진정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영자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죠. 어느 날 영자는 강남의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자 이제는 완전히 영자의 소유가 된 건물이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임대 수익도 꾸준했습니다. 영자는 빌딩의 한 층을 둘러보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교육 봉사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교사 시절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기회였죠. 영자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도서를 구입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명희도 힘을 보탰어요. 2달의 준비 끝에 영자의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영자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가 영자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곳곳에 편안한 소파와 쿠션이 놓여 있었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특별히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책장과 귀여운 캐릭터들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개업 첫날부터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동화책을 들고 아이들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교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영자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은 영자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책을 다 읽고 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오실 거예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도서관 운영은 순조로웠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아이들이,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영자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독서, 토론회, 글쓰기 교실, 그림책 만들기 등 교육적인 활동들이 인기를 끌었죠. 특히 영자가 직접 진행하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야기 시간은 예약이 금세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영자의 따뜻한 목소리와 풍부한 표현력이 아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영자의 옛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30이 넘은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 영자는 한눈에 알아봤죠. 제자는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교사가 되었다며 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자는 제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영자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재발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어요. 의사는 영자의 회복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죠. 병원을 나오며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여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죠. 가을이 되자 도서관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암을 이겨낸 할머니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 아이가 나에게 와서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내가 롤모델이라고 가슴이 뭉클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죠.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딸은 오늘도 수고했다며 영자를 격려해 주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영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환했어요. 내일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도서관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어요.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고 아이들과 함께 꿈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죠. 산타 할아버지 대신 책 읽어주는 할머니 산타가 되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어요. 선물은 책이었습니다. 각 아이에게 맞는 책을 고심해서 골랐죠. 아이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영자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자는 66이 되었어요. 숫자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배울 것이 많았으니까요. 새해 첫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다가가겠다고. 소외된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무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책을 기증했습니다. 영자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영자가 수술을 받았던 때였죠. 영자는 병원에서 1년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의사는 영자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재발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었죠. 병원을 나오며 영자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도서관으로 돌아온 영자를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자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영자는 책을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 할머니는 아주 힘든 일을 겪었지만 아이들은 숨죽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죠. 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65에 찾은 자유, 66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영자의 인생은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고 도서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뒤를 돌아봤어요. 영자의 책방이라는 간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영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강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봤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영자의 인생도 이제는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김영자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찾은 이 자유와 행복을 영자는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영자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으니까요.